선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쇠고랑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4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낡았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희에게는 소중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골목에서 그녀만큼 오래 털을 잡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선희의 재봉틀 가게는 단순한 상점 그 이상이었다.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삶의 일부였다. 선희씨, 우리 딸 교복 치마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교복 치마를 들고 있었다. 선희는 반갑게 맞으며 치마를 받아들었다. 키가 많이 컸네요. 엊그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더니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선희씨만 변함없으시네요. 선희는 치마를 재봉틀에 놓고 정교하게 자를 위치를 측정했다. 줄자로 재고 분필로 표시하고 가위로 자르는 모든 과정이 숙련된 솜씨였다. 재봉틀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따각따각 따각따각. 그 소리는 선희에게 가장 익숙하고 평온한 소리였다. 역시 손재주가 대단하세요. 어디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겠어요? 박 여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선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가게만큼은 여전히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자랑스러웠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지영이 아이 둘을 데리고 들렀다. 지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불만스럽다는 듯이. 어머님, 오늘도 손님 많으셨어요? 그럭저럭이지. 단골분들이 꾸준히 와주시니까. 요즘 시대에 재봉틀 가게를 찾는 사람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물 간 거 아닌가요? 지영의 말에 선희는 잠시 재봉틀에서 손을 뗐다. 아무리 며느리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물 간 게 아니야.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지.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요즘 사람들은 다 기성복 사서 입고 망가지면 버려요. 수선할 돈으로 새 옷 사는 게 나으니까요. 지영은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선희의 가슴에 꽂혔다. 그래도 이게 내일이고 내 자리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알죠, 어머님. 하지만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언제까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 건가요? 지영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가자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선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하지만 오늘도 박 여사가 찾아왔고 어제는 대학생이 청바지 기장을 줄여달라고 왔다. 일주일 전에는 신혼부부가 커튼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민수가 들렀다. 민수는 아내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민수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의도도 느껴졌다. 선희는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선희는 재봉틀을 쓰다듬었다. 남편이 마련해준 이 재봉틀로 얼마나 많은 옷을 만들고 고쳤는지 모른다. 아이들 옷, 교복, 이불복, 커튼까지. 이 작은 가게에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그런 재봉틀을, 그런 가게를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일도 또 올 거야. 내가 여기 있는 한. 선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불을 껐다. 골목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따각따각 따각따각. 그 소리가 그녀의 삶이었고 자존심이었으며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자리였다. 지영은 집에서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근처 상가 임대료 시세가 떠 있었다. 당신도 봤잖아요. 어머님 가게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지하철역에서 2블록만 걸어가면 되고 주변에 오피스텔도 많이 생겼어요. 지영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카페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하시잖아. 그 가게가 어머니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의미? 돈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머님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그 힘든 일을 하실 건가요?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시라는 거죠. 편히 쉬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로 지내시면 되잖아요. 대신 그 자리에 카페를 열면 월세만으로도 꽤 괜찮은 수입이 생겨요. 지영은 노트북을 민수 쪽으로 돌리며 계산해둔 수익을 보여주었다. 확실히 매력적인 숫자였다. 재봉틀 가게로는 한 달에 겨우 생활비 정도만 벌어들이지만 카페로 바꾸면 그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계속 그 가게만 고집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져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가게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재봉틀 가게는 수익성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지영은 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설득해보기로 했다. 어머님, 어제 동네를 둘러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네요. 새 건물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사와서. 그러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주로 카페나 음식점이더라고요. 재봉틀 가게는 솔직히 젊은 층에게는 생소하죠. 선희는 지영의 말뜻을 알아챘다. 하지만 바로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보기로 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으로 옷을 사고 수선도 잘 안 하잖아요. 차라리 새 옷을 사는 게 더 저렴하니까요.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그 수요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카페는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매일 찾고 커피 한 잔의 이윤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지영은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계속했다. 근처 카페들의 매출, 임대료 대비 수익률, 투자 회수 기간까지 상세하게 조사해 놓았다. 민수랑 상의해 봤는데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초기 투자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카페는 어머님 명의로 하시고 저희는 운영만 도와드리는 거죠. 선희는 지영의 계산적인 태도가 못마땅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지.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고집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현실을 봐야죠. 지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선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현실이라. 그럼 내가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오늘은 이만 들어가. 생각해 볼게. 선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설득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날 밤 지영은 민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어머님이 직접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두는 게 어때요? 부동산 계약이나 인테리어 업체 상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동의 없이 어떻게 해요? 일단 모든 걸 준비해두고 나중에 어머님께 완성된 계획을 보여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수익 계획과 함께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민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아내의 강한 의지 앞에서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제적 이익은 분명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어머니 명의의 가게인데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돼요. 일단 시장 조사부터 하고 투자자도 알아보고 준비가 다 되면 어머님도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지영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감정보다 현실적 이익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나서 시장에 들렀다. 며느리가 아이들 반찬을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나물과 생선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지영이 온 것 같았다. 지영아, 왔니? 대답이 없었다. 선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고 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서재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서류를 뒤지는 소리 같았다. 지영아? 선희가 서재로 향했을 때 지영이 황급히 나왔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뭘 하고 있었니? 아, 민수가 보험 서류 좀 찾아달라고 해서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선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영이 들고 있던 서류는 보험 서류처럼 보이지 않았다. 보험 서류가 서재에 있나? 네, 그런 것 같다고 민수가. 아, 그런데 못 찾겠어요. 나중에 민수가 직접 찾아보라고 해야겠네요. 지영은 서류를 대충 정리하며 서둘러 나갔다. 선희는 지영이 나간 후 서재를 살펴봤다. 서류 정리함이 평소와 다르게 어수선했다. 분명히 누군가 뒤졌던 흔적이 있었다. 이틀 후 선희는 은행 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민수였다. 그 옆에는 지영도 있었다. 무슨 일로 부동산에 갔을까? 선희는 궁금했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얼마 후 두 사람이 나왔는데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상의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지영이 서재를 뒤진 일, 민수와 지영이 부동산 사무소에 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자신 모르게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오후 선희는 서재를 꼼꼼히 정리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서류들을 분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했다. 위임장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다. 선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다. 내용은 재봉틀 가게 건물에 대한 권리를 민수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계약 체결, 임대, 매매 등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선희는 손이 떨렸다. 자신은 이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다.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 선희는 도장함을 확인해봤다. 도장은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몰래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며느리가 서재를 뒤진 것도 아들과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 간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특히 아들이 이런 일에 관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선희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회사에. 당장 와. 지영이도 데리고.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1시간 후 민수와 지영이 함께 집에 왔다. 선희는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두 사람을 마주봤다. 이게 뭐니? 민수와 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그게 내가 언제 이런 걸 작성했지? 언제 도장을 찍었지? 선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찍어서 내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져가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희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민수야, 너도 이 일에 관여했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모습이 답이었다. 정말 실망스럽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선희는 위임장을 집어들며 일어났다. 이건 위조야. 법적으로 무효라고.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함부로 관여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가게는 내가 지킬 거야. 선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결심도 섰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선희는 아침 일찍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남편의 상속 문제를 도와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선희는 위임장을 꺼내 보여주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위조 문서네요.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으셨다면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걸로 뭔가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미 어떤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부동산 등기소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아직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 계약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어르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멋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가처분이요? 네, 법원에서 임시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희는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변호사가 모든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런데 어르신, 이 일로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이미 악화된 걸요. 뭘.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사람들인데 무슨 가족이에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틀 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에서 선희의 재봉틀 가게 건물에 대한 모든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민수와 지영은 크게 당황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수가 급하게 찾아와 따졌다. 하지만 선희는 냉정했다. 내가 왜 이래? 너희들이 나를 속이고 위조 문서까지 만들었잖아.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 가게로는 돈도 안 되고 어머님만 힘드시잖아요. 지영도 옆에서 거들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내가 뭘 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너희들이 대신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지만 법까지 동원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가족끼리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이야기? 너희들이 나한테 이야기했니? 내 모르게 위조 문서 만들고 부동산 사무소 드나들면서 내 재산 처분할 계획 세우고. 그게 이야기야? 선희의 반박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생각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선희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듯 손을 저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너희들은 선을 넘었어. 가족이라도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법이야. 그날 오후 선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조 문서 건으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거든요. 형사고발까지 해야 할까요? 그건 어르신 판단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경고 메시지는 줄 수 있을 거예요. 선희는 고민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을 감옥에 보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을 필요는 있었다. 일단 형사고발은 보류하고 민사로만 진행해요.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가차없이 하겠다고 경고는 확실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선희의 뜻을 받아 민수와 지영에게 정식 경고장을 발송했다. 내용인즉슨 위조 문서 작성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재산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고장을 받은 민수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지영은 붕괴했지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완전히 등을 돌리셨는데. 일단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부터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는 수밖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지영은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사과한다고 어머님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이미 변호사까지 동원하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봤자 소용없어요. 어머님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포기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한편 선희는 가게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마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려는 듯이. 단골 손님들은 선희의 변화를 눈치챘다. 선희 씨 요즘 더 활기차 보이시는데요?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것이 이렇게 자신감을 주는 일인지 처음 알았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선희는 재봉틀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이제 이 자리는 정말 확실하게 자신의 것이 되었다.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된 것이다. 고마워, 오래 함께하자. 선희는 재봉틀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그리고 내일도 또 이 자리에서 자신만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희의 법적 대응이 알려지자 동네에서는 작은 화제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지만 대부분은 선희의 편에 섰다. 특히 같은 연배의 상인들은 선희의 용기를 칭찬했다. 선희 씨가 옳다고 생각해.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지.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말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늙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건 아닌데. 법정에서의 첫 번째 조정 날이 다가왔다. 선희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고 민수와 지영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은 양측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민수 측 변호사가 대답했다. 저희 의뢰인들은 어머님의 건강과 노후를 걱정해서 한 일입니다. 재봉틀 가게는 수익성이 없고 어머님께서 무리하고 계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님과 상의하지 않고 위임장을 위조했나요? 조정위원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선희가 나섰다. 제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자꾸 포기하라고 강요했어요. 심지어 제 몰래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서 제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고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 위조 문서 작성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민수와 지영은 어쩔 수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법정에서 선희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을 나오며 민수가 선희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선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번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어.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어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는 내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 내가 원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나자 선희의 가게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법정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선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우리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선희 할머니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맞아요. 자기 일은 자기가 지켜야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 고객들도 늘어났다. 빈티지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옷수선을 부탁하거나 직접 재봉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다. 할머니, 저도 재봉틀 사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대학생 한 명이 부탁했다. 선희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다. 곧 몇 명의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재봉을 배우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손재주에 관심이 많구나. 선희는 뿌듯했다. 자신의 기술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선희를 찾아왔다.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에게 말이죠. 기자가 말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것을 지킨 것뿐이죠. 하지만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지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 제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능력자 취급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실린 후 선희의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재봉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선희는 정식으로 재봉 교실을 열기로 했다. 주말마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초 재봉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수강료는 저렴하게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가게 수입에 도움이 되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 천천히 해. 선희는 젊은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한편 민수와 지영은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특히 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저렇게 활기차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잖아. 지영은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민수는 가끔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도왔고 지영도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가게에서 하루 일을 마치며 재봉틀 앞에 앉았다. 따각따각 익숙한 재봉틀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여전히 선희에게 가장 평안한 소리였다. 창밖으로는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새로 생긴 카페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동네는 계속 변화하고 있었지만 선희의 자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거야. 선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 재봉틀 소리가 골목에 밤을 채우며 울려 퍼졌다. 따각따각 따각따각. 그 소리는 한 여인의 굳센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삶을,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다. 선희의 하루는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내일도 그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